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쭉 문제만 쭉 가져왔잖아요. 문제만. 이렇다 문제만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 책의 제목이잖아. 근데 문제만,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이 없다면 우리의 공부한 것은 그냥 우리 지적 유희에 불과하는 거야. 지적인 놀이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게 되게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종교개혁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셨던 정일권 박사님이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이제 53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고 남겨준 책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이제 고발하는 그런 책들이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상을 아주 우리가 왜곡되어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이렇게 전하였는데, 참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것 같아서 참 저도 이 정일권 목사님을 통해서 느네 지라르도 공부하고 또 시대의 사상도 또 공부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와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기독교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합의에 근거하여서 남성, 여성을 존중하였고, 태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태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우리 합의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기서 잘 로기에서 공부하진 않았지만 프란츠 셰퍼의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좀 더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작품 속에서 성적인 어떤 이 일달과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 합의가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제 기독교적인 합의가 깨진 시대다. 기독교적인 합의가 깨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합의가 아니라 유교적 합의라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깨어진 시기. 서구 사회는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합의가 깨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남성, 여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교육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싫다 할지라도 공동체 다수가 좋다 그럼 글로 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합의가 있었을 때는 아무리 다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기반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견뎌냈는데, 이 틀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공동체 다수의 어떤 합의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동체 합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대안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합의가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기독교적 합의가 깨어진 시대의 대안은 뭘까? 네, 첫 번째로 오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입니다. 오늘 공부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쾌락주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시대의 사회학적 대안은 많지는 않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다? 쾌락주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요즘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쾌락주의적 사고거든요. 만약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 어떤 논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아마 정말 무질서하겠지. 왜냐면 각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니까요. 왜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방해하느냐, 아니면 왜 참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난 내 삶이야 라고 왜 당신이 내 삶에 참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 가운데 참 끔찍한 상황은 뭐냐면 한 초등학생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얼굴에 지지고 있고 모르게 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20명의 많은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좋을 대로 한다라고. 이런 사회는 정말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혼란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성적인 영역으로 간다든지 법적인 영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셰퍼가 이런 표현을 해요. 쾌락주의자가 두 사람이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서로 달라요. 다른 두 사람이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세상이 뭐냐, 쾌락주의야. 웃으면 내가 좋은 것을 행한다. 나한테 관심하지 마라. 나는 좋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이 외나무 다리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양보가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해? 응? 한 명은 떨어지죠. 그렇지. 한 명은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 뭐가 일어나겠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양보하지 않고 비켜가면 되는데 안 비키는 거야. 왜 내가 비켜? 그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운전하다 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고를 딱 만나면 한 사람이 조금 미면해서 조금만 뒤로 미루면 다 다녀 빨리. 그런데 딱 있어 그냥. 내가 올라가는 거야. 네가 비켜. 이러는 거지. 저쪽에 내려가는 거야. 네가 비켜. 계속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 피해를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회를 생각해봐. 끔찍하지.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진 시대의 어떤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가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51%의 이제 그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가능성 있는데 몇 페이지죠, 여러분 책은? 330. 응? 330.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가능 50% 절대성이 더 기독교적인 문화의 판단할 절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사회를 판단하고 경고할 수 있었다. 도덕과 법률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진 만큼 이 절대 기준은 사회적 세력으로 사라졌다. 50% 투표의 절대성의 기초를 두고서 히틀러가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권한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반이 있을 때는 다수가 다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란 기반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든.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 기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시대,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는 이거 누구의 말이 옳은 거지? 누구의 말이 옳은 거?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자, 이런 거지. 보수가 옳아요? 진보가 옳아요? 누가 옳은 거지? 그럼 이제 투표로 결정하잖아, 그지? 그럼 이제 투표로 해가지고서 투표가 답이 되는. 예를 들자면 어제도 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제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34개의 유죄가 된 거야. 법적으로 유죄가 됐어. 1심에서. 아니면 2심, 3심 남았겠지만 어제 1심에서 됐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 심판은 11월 달인가 15일인가 거기 아마 미국 대선 투표가 있나 봐.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아니야. 이제 법을 믿지도 않고 뭘 믿는 거야? 대중이 믿는다는 뭐 있어? 51%의 절대성. 이기는 거 지금 1% 차이밖에 안 난대,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지금 이게 여론조사상으로는 1%, 1.몇%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 결국은 1.몇 %가 이기면 자기가 가진 모든 죄는 무죄가 되는 건가?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는 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법이라는 게 뭐야? 사회적 법이 되니까 오늘 홈즈가 얘기했듯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다수가 원하는 게 진리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인을 어떻게 대통령이 세우겠어. 그런데 국민 다수가 대통령으로 만약에 선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야? 국민이 용서하지.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야? 사회학적 법이론이라며. 예를 들면 시대의 모습 속에서 되게 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현상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34개에 대해서 유죄가 됐으면 본인이 뭐 잘못했다든지 미안하다 뭐 이런 게 없잖아. 뭐 아직 뭐 대법원까지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판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진짜 판결은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이게 가능한 시대는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되어져 있는 합의가 무너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대안이 이 51%의 절대성 같은 뭐. 그러면 여기 히틀러도 마찬가지지. 히틀러가 당시에 독일이 전부 다 그 히틀러를 지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 고백교회 목사님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르트라든지 혹은 또 누구지? 갑자기 또 이런 많은 고백교회 목사님이 저항을 했고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거친 거야? 소수가 되는 거지.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냐고 뭐가 벌어지는 거야? 절대다 51%의 어떤 다수가 이 문제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 되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기준이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가 투표에서 그거를 지지한다면 모든 게 정당한 그런 된다면 어떤 현실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수가 뭐 동성애를 인정한다.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다수가 우리는 젠더를 인식한다. 그러면 다수에 의하여서 성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또 다수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오늘은 내가 트랜스젠더를 다수가 받아들여서 수용했지만 또 다시는 다수가 바뀌면은 또 바뀌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겠냐. 기준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이 사회학적 대안이 51% 절대성이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무너졌을 때는 결국은 이거 외에는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50% 절대성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해져 있잖아. 지금은 다수결의 원칙이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다수결이 진리는 아닌데 다수결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원칙이면은 뭐 합의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뭐든지 다수결로 가는 거지. 씁쓸한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찰스 킨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킨제이 보고서가 있는데 생물학자고 사회학자인 이 킨제이가 뭐 남성의 성적 행동과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8,500회 인터뷰를 근거하고 있어요. 물론 킨제이는 이 되게 이제 오늘날 되게 문제가 심각한 이게 다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킨제이의 이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통계치가 아니고 주로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통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통계는 사실 믿을 만하지 못한데 상당수가 그러나 참고할 뿐이지 통계는 진리가 될 수는 없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통계학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야. 거기 밑에 보게 되면은 성행이 옳고 그름 오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어진 역사적 시점에서 성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개점.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여기 있는 거지. 그 당시 역사적 시점에 성적으로 어떤 행위나 달려 있는 기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서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거지. 이 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킨제이의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제 아주 다양한 성적인 보고서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사회가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많은 우리 시대의 성행위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근거 자료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비판을 통하여서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킨제이의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드러났는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그 성인 영화의 그 의미 속에는 킨제이 보고서의 이 사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말 통계학적 정당성이거든. 51%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회의 어떤 성적인 관념이 되는. 그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예요? 대결을 하잖아. 수 대결하네. 수적 대결. 수적 대결하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적 대결이 큰 싸움이 되지. 자, 그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인들은 법률에서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성행위 기준이 킨제이 보고서의 통계가 마치 현대인의 성적인 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법률도 51% 절대성, 다시 말하면 어저께도 보면 헌법재판소 9명 중에 5명이 찬성하면은 그거는 합헌이 되는 거야. 4명이 반대해도 5명이 합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낙태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9명 중에 그 사람이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몰라. 그죠? 딱 그런 거야. 어제 재밌는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검사가 보복 기소를 했대. 응?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한 제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보복 기소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격된 거지.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를 탄핵시켜 달라고 올라간 거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기각이 됐어. 5명은 이것이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4명은 이거 심각하다. 탄핵할 만한 사유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51% 절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5명이 기각한 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왜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대에 와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점점점 이제는 2가지 문습 중에 사회학적 대안은 이제 하나는 쾌락주의 간다든지 또 하나는 51% 절대성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히라빈들 그리스 사회가 히라빈들은 사회가 그 위에 무엇을 세우기에 충분한 만큼 강력한 최종 권위가 아님을 알았고, 그렇지.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폴리스가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일장에서 봤듯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게가 왔을 때 무너진 그런 히랍 사회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게 되는 거예요. 셰퍼의 관점 이런 겁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쾌락주의의 혼란이나 51%의 절대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다른 대안이 남아있다. 즉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를 주는 사람 혹은 어느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우리가 이제 51% 절대성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쾌락주의도 권위를 가지고 못해요. 단단한 기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1%의 절대성도 이게 볼 때 불합리한 게 많아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의 대안은 뭔가? 이거는 이제 셰퍼의 관점이니까 우리가 이해만 합시다. 셰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30년 전의 흐름에서 미국 사회가 이걸 지도하고 있고 그 잔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거지. 그냥 뭐 우린 너무 전문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마치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엘리트 집단, 전문가 집단의 횡포, 그들이 가진 권세가 이 시대에 기독교적 절대적 기준이 상실된 사회의 대안이다. 그거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만일 사회를 판단할 절대가 없다면 사회가 절대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사회를 판단할 절대가 없으면 그 사회가 절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남아 있었던 유대 기독교적인 절대적 기준이 이제 사라졌고 난 뒤에는 그 위에 그 기준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겠는가? 만약에 사회가 절대라면 그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반은 뭐겠는가? 그게 바로 엘리트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공산주의에서는 엘리트는 성공했고 통치는 엘리트에 의하여 전수된 자의적 절대에 근거한다. 그죠? 만일 모태통이 법률과 동일하다면 계속되는 문화혁명의 개념인 해약제는 어느 해에는 알맞은 것이겠지만 다음 해에는 아주 알맞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자의적 절대는 전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단할 절대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절대적 지도자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온 나라가 다 바뀌잖아. 모태통주의.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얘기해가지고서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전부 다 쳐다나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쳤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회니까 그 시대에는 모태통이 옳았겠지. 왜? 절대적 한 사람이 모든 사회에 뭐가 됐으니까 기준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그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또 모르는 거라. 되게 어려운 사회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은 자의적 절대는 전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단할 또 절대는 없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자의적 절대가 공산주당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의적 절대, 그러니까 무법한 편의주의. 우리가 뭐든지 편리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독재를 인정해 주는 거, 자의적 절대. 자의적 절대가 강조되려면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자의적 절대는 이 사상은 전수될 수는 있지만 이 자의적 절대를 판단할 기준은 없는 거야. 이 자의적 절대, 무법한 편의주의가 옳으냐 그르냐를 누가 판단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수가 받아들인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하여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사회야. 이게 참 근데 그게 꼭 공산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런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두 엘리트가 우리 문화의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세웠다. 두 엘리트.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사실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쾌락주의는 50% 절대주의인데 이것은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51%가 절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회를 온전히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뭔가? 그 대안을 얘기할 때 바로 그거는 엘리트의 출현이다. 전문가 집단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를 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트가 이 사회의 어떤 질서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을 그러면 판단할 기준은 어딘가? 기준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모 대통령에게 미국을, 중국을 생각한다면 자의적 절대를 줬어. 그 사람이 행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누가 판단해? 판단을 누구한테 준 거야? 모 대통령이 줬잖아. 그 모 대통령이 다 했어. 그 사람이 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누가 판단하냐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 왜? 판단의 기준이 누구야? 모 대통령인데. 누가, 그다음 우리가 판단을 다 넘겨줬잖아. 그럼 이제 판단이 없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판단을 줬잖아. 그 사람에 의하여서 사회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참.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첫 번째, 엘리트, 두 엘리트를 보겠습니다. 네, 잠시 마치고 두 엘리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